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한센경기주기하고 또 17년 만에 온 투자의 기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미 제 블로그나 아니면 시황 게시판을 통해서 이 자료는 한번 보셨죠? 종합주가지수의 40년 변동을 구조로 분석해 놓은 차트예요. 이 구조로 보면 앞으로 5년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또 주가지수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10년 평균에 이제 헤딩을 하고 있는데 10년 평균을 만나는 기회는 흔치 않아요. 그죠? 2008년에 만나고 여기서 만났으니까 딱 10년 만에 여기 단 거예요. 아니면 여기. 예? 월봉에서 10년 평균하고 주가가 마주치는 기회가 10년에 한 번꼴이에요. 근데 바로 그 10년에 한 번꼴로 닿는 이런 평균선에서 3번 땅땅땅 바닥을 치고 지금 상승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 뉴욕 시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최근의 장세를 일단 설명을 하고 갈게요. 또 앞으로 전명부터 보고 가야죠. 아래에 있는 게 뉴욕 종합주가지수예요. 작년 하반기 4분기에 주가 빠질 때 하락 나오는 줄 알았죠. 엄청나게 하락 나오는 줄 알았는데 금세 회복이 돼서 하락을 죄다 회복을 하더니 또 5월 되니까 또 하락을 했다가 한 2, 3주 지나니까 벌써 5월 하락이 다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죠? 여기 하락도 회복이 됐고 여기 하락도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올라올 것 같으면 왜 하락했느냐?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 무역전쟁도 안 끝났는데 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무역분쟁은 주가 하락의 핑계예요. 실제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옵션 시장에 있어요. 이게 위에 있는 그림이 옵션 시장에서 풋 옵션 계약수를 콜 옵션 계약수로 나눈 비율이에요. 그래서 풋 옵션 투기가 많아지면 주가가 내려갔다가 만기 끝나면 다시 제자리죠. 풋 옵션 투기가 많아지면 주가가 내려갔다가 만기 끝나면 제자리. 이게 하락할 때는 막 이런 뉴스 저런 뉴스 다 가지고 하락해서 끝까지 하락할 것 같은데 만기만 되면 다시 원복이에요. 원상복귀. 여기서 마찬가지로 풋옵션이 조금 많아지니까 내려갔다가 원상복귀. 풋옵션이 장기간 많았죠? 많이 하락하죠. 그랬다가 끝나니까 이제 원상복귀. 풋옵션 하락, 그 다음에 원상복귀. 풋옵션은 이때 풋옵션은 작년 12월경에 풋옵션은 미국 증시 역사상 가장 투기가 강했던 시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폭 내려갔죠. 만기 끝나니까 다시 원상복귀. 여기서도 이제 내려갔다 원상복귀, 내려갔다 원상복귀. 4월, 5월도 마찬가지예요. 4월에도 이제 풋옵션이 강했다가 이게 갔다가 5월에도 강하니까 내려갔다가 끝나니까 다시 원상복귀. 이게 주가의 본질이에요.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하락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못 살죠. 그러니까 기자가 친절하게 이거는 중국이 무역에서 중국이 보복을 했다. 그러니까 하락했다.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우리가 궁금한 건 못 살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항상 그런 걸 설명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지수가 등락하는 것은 변동이에요.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예요. 아래로 내리박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본질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나라 ELS가 강하게 세팅이 되면서 옵션이 이제 과열이 됐고 그래서 내려갔다가 이제 원복이 돼 있는 상태다. 5월 달에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풋옵션에서 이제 강한 배팅과 함께 하락했다가 다시 원상복귀가 돼 있다. 지금 중립 상태로 와 있는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참 멀미가 나요. 그래서 투자할 때 이거를 또 어디 가서 손절을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따지게 되는데, 주식을 이렇게 안 보면 훨씬 편해요. 이게 일봉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여기에는 일봉, 월봉, 분기봉, 연봉이 있는데, 일봉 안 보고 월봉 안 보고 연봉을 봐버리면, 그죠? 이 양봉이 이때 만들어지고 여기 만들어지고 다음에 음봉 만들어졌다가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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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 양봉, 양봉. 근데 여기에 시가삼선, 시작가격으로 계산된 가중평균 방식의 3년 평균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 가중평균 3년 평균선이 꼭 그 해의 저가를 근처를 지나가요. 그래서 시가 3년 평균이 상승으로 움직이면, 이거 상승하네, 그냥 갖고 있으면 되겠구만.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짜고, 주식을 사야겠는데, 이렇게 사면 이게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잖아. 이거 너무 많이 올랐네? 기다려야지. 내년에 사면 되겠다. 내년에 언제? 여기 달 때 사면 되잖아요. 이게 매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봉을 보면, 여기서 사고 팔고 이런 걸 맨날 손절하고 이런 걸 생각하게 되지만, 이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이 연봉으로 주가를 보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악재, 호재, 수급, 심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정보 이런 것도 없어요. 테마도 없어요. 뭐만 남느냐? 기업의 성장만 남아요. 그래서 그런 성장을 보고 갈 수 있다. 뭐 연봉이 너무 길면 분기봉으로 보면 되죠. 얼마나 이게 단순해요, 이게. 이렇게 보면 뉴욕 시장이 뭐 무역 분쟁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현재 주가가 움직이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세계 주가 지수를 보려면 다우 세계 지수를 보면 되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주가 움직이고 있는 게 3년 전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3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ELS를 뭐 40조 원 이렇게 이제 상품을 들었죠. ELS 하면 90%는 그 채권이나 뭐 이런 뭐 대출 이런 걸로 이제 안정적인 이익을 얻고, 나머지 10% 가지고 옵션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옵션을 유럽에 있는 옵션, 미국에 있는 옵션, 뭐 일본에 있는 옵션을 사요. 일본 시장에. 우리나라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ELS를 한 70조 원 정도 이렇게 했던 이 시기에 세계 주가가 이렇게 확 빠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고, 또 3년 동안 사람들이 ELS를 안 들죠. 한번 이제 여기서 이제 혼이 났으니까 3년 지나니까 만기가 돼서 이제 손에 안 보고 찾았죠. 그리고 다시 ELS를 사고 나니까 옆에 빠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ELS 투자가 어떤 세계 증시를 이렇게 변동성으로 넣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게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면, 여기 있는 거 이게 오려가지고 이쪽으로 붙여보면 이렇게 돼요. 똑같잖아요. 여기 이번에 하락했던 것도, 이번에 주가가 하락했죠? 이때 이 하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닥에서 올라왔다가 이게 하락하고 지금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장세는 아주 긴 상승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사각형 부분을, 이 사각형을 잘라서 여기다 이제 오려 붙여가지고 지금 주가하고 비교해 봤더니 똑같은 모습이에요. 데자뷰처럼. 그래서 이런 옵션 시장의 변동이 최근에 이런 흐름을 만들었지, 그 무역전쟁 이런 것들이 뭐 크게 영향을 준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봐져요. 그리고 이제 이 흐름으로 보면 다음 구간이 여기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쭉 상승했었죠. 2년 동안 상승했으니까 그런 상승 국면이 다음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찬스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이제 눌러 있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도 언제 오르나 이렇게 조급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3년 전에 요게 금 가격이에요. 요거에 요색은 이건 이제 철강이나 이런 산업금속이고, 이건 이제 원유고, 이거는 이제 상품지수고 이런데, 이거 포스코 주식이네요. 포스코 주가네. PKX니까. 금 가격이 먼저 착 치고 오르죠? 근데 이게 철강이나 원유 가격이 안 오르고 바닥에 머물러 있어요. 금 가격만 올라 있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뒤따라서 다 오르게 돼요. 그쵸? 지금도 마찬가지죠? 금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요즘에 금 사는 사람들이 좀 재미 좋잖아요. 근데 아직 철강이나 화학은 아직 덜 올랐잖아요. 원유도 덜 오르고. 그래서 금 가격하고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괴리가 떨어져 있는데 금 가격이 올라간 것은 앞으로 철강이나 화학이나 원유가 뒤따라 올라온다는 예고 신호예요. 예고 신호.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고 이제 시장을 이제 가져가시면 되죠. 철강이나 화학이나 뭐 대체에너지나 여러 가지 기업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흐름을 잘 이제 참고하셔서 이제 전략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강력한 유동성 장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미국이 통화를 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그래프는 미국의 M1 통화량이에요. 미국이 이 돈줄 줄이면 이게 이제 뭐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전부 외환위기 걸리죠. 돈 풀었을 때 이제 IT 버블 났다가 돈 줄이니까 이제 IT 버블 붕괴가 나죠. 그쵸? 또 2007년, 8년도에 이제 이렇게 돈 줄이니까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고. 하여튼 미국이 시중에 돈을 안 풀면 시장이 상당히 어렵고 경기가 어려운 국면들이 이어져요. 요거는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돈을 안 풀고 돈을 줄여버리면 아주 골치 아파요. 미국이 금융위기 딱 나죠, 이게. 또 2012년에 중국이 돈을 딱 죄버리니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그냥 3년 동안 시장이 아주 쑥대밭이 되죠. 중국이 돈 푸니까 2016년에 주가가 확 올랐다가 잘 가는 듯 했는데 작년 초에 중국의 이제 인민행정이 바뀌었죠. 2강으로. 바뀐 뒤에 긴축 정책을 워낙 강하게 해서 돈줄을 쬐버렸지. 또 미국도 함께 돈을 쬐가지고 그동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근데 최근에 미국의 돈이 확 풀리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미국의 이런 그 정책이 이제 돈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가면 이런 시기에 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거든요. 이게 IT 버블 2002년도에 이게 그 9.11 테러 이후에 급등,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의 급등 이런 것들이 다 돈 풀어서 생기는 급등이거든. 중국도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계속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돈을 안 풀려 안 풀 수가 없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미국도 돈을 풀어야 되고 유럽도 돈을 풀어야 되고 중국도 돈을 풀어야 돼요. 그 돈이 풀릴 때 시장은 강력한 유동성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래도 제가 아직 안 보여줬는데 미국의 돈 푸는 흐름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해준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그래요. 이게 지금 M1 통화량의 변화예요.
작년에 주가가 그렇게 하락하고 경기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렇게 돈줄을 쬐서 그래요. 근데 지난달까지도 계속 쬐고 있더니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돈을 풀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이 풀리면 시장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강력한 상승 모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시장이 변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장의 수급이 들락날락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안전자산인 채권과 위험자산인 주식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글로벌 펀드들은 주식하고 채권을 같이 운용을 하죠. 뭐 주식을 한 60, 뭐 채권을 한 30, 나머지는 뭐 현금 또는 뭐 그 안에서 주식 비중을 좀 늘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서 과열이 되면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사고 주식시장 돈이 들어오죠. 유동성 장세가 나와요. 유동성 장세가 뭔지 알죠? 돈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세예요.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도 돈이 들어오니까 좋다고만 하면 막 올라가는 장세예요. 굉장히 탄력적이죠. 또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이 되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채권으로 가고, 그리고 조정이 나오죠. 그런 국면이 나오는데 40년 주가 움직임이에요.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신흥국,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주가 지수고, 여기 있는 요 그래프는 미국의 안전자산인 10년 국채 금리예요. 수익률이에요. 자, 수익률이 내려가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죠.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가는 빠지죠. 그래서 수익률이 바닥에 치는 자리에서 주가도 바닥을 치고 채권이 하락하죠.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채권은 하락하고 주가가 오르고, 즉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는 주식 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간 거고, 이건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온 거죠. 이거는 채권이 강세가 되면서 주가가 빠졌죠. 여기는 이제 채권이 하락하면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주가가 대대 상승을 해요. 내려오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 돈이 어떻게 오가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지금 어떻느냐? 지금 작년 12월 달에 채권이 천정이 여기 닿았어요. 닿고 나서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골치 아프죠. 미국의 채권이 폭락하니까. 그죠? 대세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기술적으로 이게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가를 뺐죠. 원유를 그냥 모든 생산 자원을 동원해서 원유를 무지하게 생산을 했어요. 하여튼 작년보다 한 200만 배럴 정도 많이 생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 가격이 폭락했는데, 원유 가격이 폭락하면 채권도 하락해요. 그래서 채권 가격은 원유 가격 가지고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원유 가격이 하락한 뒤부터 채권이 상승을 시작하고, 채권이 상승하니까 주식 팔아서 채권 사는 과정에서 주식이 조정을 쭉 받았었는데, 그죠? 주식 조정 받았잖아요. 신흥국 지수가.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 걸치면 주봉으로 RSI 14가 이 30에 걸치면 다 바닥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위로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흥국 지수 또는 뭐 선진국 지수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국면. 그래서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반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하고 유럽하고 미국이 중앙은행이 돈을 풀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채권 시장이 과열, 오버슈팅이 되면서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면서 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향후 장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네요.
5월에는 파동상품 때문에 내려갔는데 이건 회복이 됐고, 미국이 통화 공급을 하는 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죠. 드라기 ECB 총재가 그저께 그랬죠. 경기 성장이 부진하고 물가가 안 오르면 경기 부양을 더 해야 된다, 하겠다 했죠. 뭐 미국은 이미 M1 통화량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국채 가격이 과일 꺼내오면서 리밸런싱이 필요한 환경이다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걱정하는 무역 분쟁이 격화될수록 경기 부양을 돈을 풀 수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악재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유동성 호재다. 이 양면을 다 생각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상품 가격에 앞서서 앞으로 상품 가격이 올라올 거야를 얘기해 주는 게 금이죠. 금이 올라가면 원유도 오르고 철강도 오르게 돼 있죠. 근데 금 가격이 미리 앞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로 보면 하반기에는 아마도 유동성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장세는 이해됐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찬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선박 가격.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 배를 만들잖아요. 그 배 가격이, 배도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가격이에요, 가격. 36년치를 누가 이제 이렇게 찾아가지고 뭐 15년 주기로 호황이 도래한다, 그 주기성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15년이 아니고 17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1985년이고, 그죠? 1985년. 여기가 2002년이잖아요. 여기 바닥권이. 그리고 여기가 2019년이니까 요 간격이 17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선박 가격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 변동하는 범위가 장난이 아니죠. 거의 한 80% 정도 올라요. 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갈 자리 됐죠. 이건 안 봐도 알겠죠. 이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은 바로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이 귀납법이잖아요. 여러분 사고방식이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2번 나쁜 짓 하면 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2번 저렇게 반복을 했으니까 나머지 한 번도 다시 반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근데 여기는 이제 2017년까지 그래프 그려졌으니까 2017년 이후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최근 움직임이 이래요. 2017년 이후에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선박 가격이. 벌크선 가격도 오르고 있고, 벌크선 가격도 오르고 있고, 요거는 이제 컨테이너도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탱크선, 유조선도 이제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주기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위로 움직이고 있는. 그럼 이런 주기성이 관찰이 되면 왜 이런 주기가 나오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가져볼 만 하잖아요. 왜 배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도대체? 누가 장난하는 건 아닐 거고. 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봤더니 이런, 이쪽 스케일을 로그로 그려야 되죠. 로그로 안 그리면 이런 그림은 안 나옵니다. 이쪽 스케일을 로그로 잡아주면 여기는 이제 듬성듬성, 여기는 촘촘한 이런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세선을 그리면 이게 이제 고점들이 잘 맞아요. 자, 여기는 우리나라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주가가 저평가에서 더 저평가, 지하에서 바닥 2층, 3층으로 내려갔을 때 최하 주가가 닿는 자리예요. 그래서 외환위기 저점에 닿았고, 1980년대 이게 미국 기준금리가 18% 넘었을 때 닿는 자리가 여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최고 호황, 예?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엄청난 호황이었잖아. 호황에서 주가가 제값보다 훨씬 비싸게 팔릴 때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여기 이 선이에요. 만약에 언더슈팅이 아니고 저평가가 아니고 뭐 경기만 따진다면 이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호경기, 여기는 이제 분황 바닥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호경기에서 주가가 오버슈팅해서 제값보다 훨씬 비싸게 팔 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싼 주가가 제값보다 훨씬 더 빠졌을 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봤더니 주가가 제대로 상승한 구간이 딱 3번이에요. 85년부터 90년. 뭐 여기는 위기였으니까 이제 위기 회복되고 변동이죠. 일종의 변동 측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5년이죠. 이 기간 동안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시기예요. 1985년이 시작점이고 2002년이 시작점이니까 이 기간을 따지면 이게 17년이고, 끝난 점이 1989년인데 여기 끝난 점이 2007년이니까 이게 거의 한 17년 돼요. 그리고서 2002년부터 시작해서 17년이라면 2019년인데 올해가 거긴데, 2019년이 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10년 평균에 다 있어요. 작년 10월에 닿고 작년 12월 말에 닿고 올 5월 말에 닿죠. 3번. 4분기, 1분기, 2분기에 각각 3번을 닿으면서 3중 바닥을 만들었는데, 이 바닥이 지나는 위치가 10년 평균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요 10년 평균. 여기죠. 여기. 이 10년 평균은 아무 때나 만나는 게 아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여기 2002년 이때, 그 다음에 2018년 이때. 그러니까 거의 한 8년 내지 10년 있어야 한 번 정도 만나는 그런 드문 자리. 10년에 한 번 오는 찬스라는 얘기죠. 거기도 3중 바닥을 만들었으니까 위로 움직이면 강력하게 상승할 텐데, 과거에 우리 시장이 상승한 각도를 보면 가장 강력했을 때 이때고, 외환위기에 이제 급반등했을 때가 여기 각도가 훨씬 더 급하죠.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경기 회복이 될 때는 이런 각도예요. 지금은 뭐 외환위기에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정상적인 경기 수준으로 상승을 한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그림을 오려 붙였더니 이렇게 속에 보이는 그림이 됐는데, 과거 강력하게 상승했던 5년, 똑같이 이게 반복이 돼서 상승을 한다면 이걸 아마도 주가가 2020 끝나는 3년 말쯤 되면 6천 내지 거의 한 8천, 9천 정도까지는 범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6천 넘으려면 이제 오버슈팅이 좀 돼야 되고, 주가가 제값보다 비싸져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략 한 6천에서 7천선 정도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흐름이 돼요. 그럼 이런 주기성이 보이는데, 이런 주기성은 왜 발생을 하느냐? 그걸 알아야 앞으로도 이런 주기가 반복이 될지, 아니면 2번 생기고 3번째는 안 나올지, 요거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17년마다 한 번씩 강력하게 상승을 만들었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 상승이 똑같이 반복이 될지 아닐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원인은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미 1960년대에 그 논문으로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1800년 후년 후반부터 1900년도 초반까지, 19세기 말부터 19세기 상반기까지 부동산 가격을 조사를 해봤더니 부동산 가격이 17년을 주기로 움직이고 있더라. 뭐 이런 내용을 했죠.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주택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영국이 이제 주택가격이 굉장히 자료가 오래 남아있는데 73년에 실질가격이 천정을 치고 나서 조정받고 있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90년에 한번 천정을 쳤고,
이때 바로 이 시기에 우리나라 주가가 강력하게 오른 거예요.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 못 올랐다가 이때 다시 한번 또 올라가서 2007년까지 올라가죠. 이 시기에 또 우리나라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가. 그러고 나서 이제 세계 주택 시장이 전부 조정을 받아가지고 뭐 최근까지도 조정을 받는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미국이 2012년부터 회복이 되면서 경기가 제일 잘 나가죠. 유럽은 2015년 지나서 회복이 되고 있어요. 중국은 2016년도부터 회복이 시작이 됐다가 또 한 번 위축됐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거고, 인도나 브라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주택 경기 어렵다가 이제 회복이 돼요. 그렇다면 2016, 19년 이 시기가 되면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죄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되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2023년 4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가 17년마다 움직이는 부동산 사이클의 마지막 5년 클라이막스예요. 이때 주식이 가장 많이 오고. 그러니까 집을 많이 지으면, 집이 많이 팔리면 집을 많이 지어야 되고, 집을 많이 지으려면 집 지을 자재를 날라야 되죠. 철강을 만들어야 되니까 철광석하고 석탄을 날라야 돼요. 나무, 목조 건물 지으려니까 그냥 목재를 날라야 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물건을 나누는 게 가장 많은 화물을 필요로 하거든요. 스마트폰이야 뭐 부피 얼마 안 되잖아요. 비행기로 휙 날아가면 되니까. 그러나 이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이런 자재, 철광석, 석탄 이런 것들은 배로 실어 나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배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고, 연료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원유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세계 경기가 바로 이런 주기를 타고 움직이는 이유다. 그리고 바로 이때 전 세계에서 지구촌이 집을 많이 지을 때 우리 기업들이 바로 거기에 관련된 기업, 배 만드는 기업, 또 철강 만드는 기업, 화학 만드는 기업, PVC 만드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죄다 관련이 돼 있어서 그 경기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17년 주기로 종합주가지수가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세계의 부동산 경기 주기가 그렇게 17년을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자, 세계 GDP 많고 경제 규모가 크고, 이게 GDP예요. 그 다음에 인구가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런 순서예요. GDP 순서. 미국이 19조 달러에 3억 3천, 유로존 19개 국가가 12조 달러에 3억 4천, 그 다음에 중국이 12조 달러에 14억, 일본이 4조 8천억 달러에 1억 2,600, 인도가 2조 6천억 달러에 12억 8천, 13억 가까이 되죠. 그다음 브라질이 2조 달러에 2억, 그 다음에 러시아가 1조 5천억 달러에 1억 5천, 인구가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1조 5천억 달러에 인구는 5천만. 그죠? 그 뒤에도 이제 멕시코가 1억 2,500, 인도네시아가 2억 6천, 터키 8천,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여기 색깔 칠해진 건 전부 신흥국이고, 색깔 안 칠해진 건 선진국이에요. 2000년대 이전에는 선진국이 세계 경기에 기여하는 게 훨씬 컸는데, 200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신흥국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면서 신흥국이 점차 세계 경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흥국이 전 세계 경기를 움직이는데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건 오늘 관심사가 아니고, 문제는 주택 건설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주택 가격이에요. 2012년 바닥 찍고 2011년 바닥 찍고 상승을 쭉 하면서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미국의 주택 건설이 살아나면서 미국은 유럽이나 중국보다 훨씬 더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죠. 유럽은 고생을 꽤 많이 했어요.
4년, 5년까지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 경기가 완전히 죽어 있다가 2015년 지나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은 한 2년 지나야 되니까 가격 오른 뒤에 1년 지나야 되니까 이제 2017년부터는 이제 슬슬 회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뭐 이 시기에 집을 많이 안 지어놨으니까 앞으로 한참 가야 되죠, 이렇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오버슈팅을 하긴 했지만 이 시기에 이제 집을 제대로 못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는 기간이 꽤 길게 돼 있어요. 중국하고 인도예요. 금리가 지난 20년 동안 최저금리예요. 돈만 풀면 바로 이제 주택 경기가 살아나는데 금융 규제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죠. 거래 규제, 금융 규제를 해서 주택 경기가 아주 조금만 살아나게 이렇게 이제 눌러놓고 있죠. 그러면 지급 준비를 서서히 낮춰가니까 그래서 이 금리 조건 자체는 주택 경기가 아주 살아나기 좋은 조건이에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시기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뭐 금리 때문에 이게 주택 투자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이런 시기였고 금리를 낮춰놨는데 여기서 이제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또 시중에 돈이 안 도니까 주택 경기가 뭐 둔화됐다가 이제 화폐 개혁의 후중도 다 마감이 돼 있고 금리도 충분히 낮아져 있고 또 정부도 총선 끝나서 이제 집권당이 집권을 하고 해서 금리를 마음대로 낮추고 있어서 이게 낮추게 되면 이제 인도에서 이제 주택 경기가 확 살아나죠. 이 두 나라가 인구가 합쳐서 27억이에요. 27억 인구가 이제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 이건 뭐 대단한 경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국의 주택은 이렇게 이제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그렇죠? 요거는 상승률이고, 이거는 이제 하락했다가, 이거는 하락했죠? 하락했다가 이제 2015년부터 상승하고, 올라가면 좀 눌러서, 조금 덜 상승했다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상승하는 거고, 인도는 이때까지 강하게 상승하다가 이제, 뭐 이게 속도가 죽었죠, 이렇게. 상승률이 좀 둔화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화폐 개혁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를 낮추고 화폐 개혁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나라 주택 경기 회복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한 파워를 하게 된다. 미치게 된다. 그 다음에 브라질, 러시아는 이래요. 이게 뭐 금리를 워낙 이때 강하게 올렸기 때문에 2014년 원유 가격 하락하고 난 뒤부터는 물가가 급등해서 금리를 한 15%, 17%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주택 경기가 죽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이건 브라질, 이건 러시아. 왜 이게 주택 경기가 죽었냐 하면 금리를 올린 거예요, 이렇게. 유가 하락하면서 이제 외환이 빠져나가니까 외환 안 빠져나가게 하려고 러시아는 이렇게 금리를 올려. 그랬다가 이제 다시 최저금리로 낮춰놨기 때문에 브라질 주택 경기는 살아날 수밖에 없죠. 러시아도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 다시 올해 또 내렸죠? 앞으로 또 이렇게 내릴 거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봤던 인구가 많고 GDP가 컸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주택 경기가 동시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지구촌의 주택 경기는 굉장히 강력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주택 경기가 회복될 때 주가가 상승했던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당연히 상승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가졌던 의문점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문점이 있잖아요. 이때 강력하게 상승했고 이때 강력하게 상승했는데 이번에도 강력하게 상승할까 하는 게 의문점이었잖아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왜 이런 주기성이 나타나고 그 주기성이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원인이 되는 주택 부동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했는데 위로 올라가는 요건이 갖춰져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찬스가 되는 자리. 사실 이때 상승은 저는 아직 취직도 안 했을 때고 주식은 뭐 주자도 몰랐을 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상승은 제가 주식을 분석하고 있었죠. 98년부터 이제 주식 분석을 하고 전문가로 이제 글을 쓰고 했으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이게 대세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5년 동안 계속 상승한다는 걸 알지 못했고, 두 번째는 대세 상승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지도 몰랐고, 대세에서 이 수익을 내려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몰랐어요. 그냥 그때그때 시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하고 또 동호회에 추천을 하고 있는데, 물론 수익이 잘 났죠. 그 당시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수익이 잘 나고 뭐 몇천만 원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뭐 20억 30억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의 그 본질 자체를 몰랐고, 대세에 투자하는 방법 자체를 몰랐었죠. 사실 이때 또 제대로 투자했으면 엄청난 부자가 되는 시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코 하면 2002년 가격이 이게 달러로 돼 있나? 2002년도 가격이 7만 원이잖아요. 이 가격이 75만 원이라. OCI 이 외환위기 가격이 800원이에요. 여기 선전 가격이 64,000원이에요. 600배 올랐어요. 600배. 현대 미포조선 요 가격이 1,700원이죠. 요 가격이 20만 원이에요. 100배가 넘게 올랐어요. 100배. 5년 동안. GS건설 이 가격이 4,000원이고 여기 가격이 18만 원이에요. 50배 가까이 올랐죠. 이때 연봉을 본 법을 제가 알았으면, 이게 대세 투자 방법이잖아요. 일봉 안 보고 연봉 보는 게. 이게 몰랐죠, 이때는. 태웅 (2003년) 가격이 800원이고 여기 가격이 13만 원. 136배 올랐어요. 대림산업 2002년도 가격이, 2002년도가 경기 바닥이죠. 4,600원, 뭐 5,000원대였고 여기 가격이 20만 원, 50배 올랐어요. 50%가 아니고 5,000% 올랐다는 뜻이에요. 이게 대세예요. 이걸 만약에 주가가 오르기 전에 이렇게 이런 정도 크기로 오른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투자력은 많이 달라졌겠죠. 여러분 지금 모르잖아요. 대세가 어느 정도 크기로 상승하는지 모르잖아요. 차트에서, 종합지수 차트가 여기서 이만큼 오를 때 주가가 도대체 종목은 몇 배 오르는지 모르잖아요. 방금 보셨어요. 이렇게 오를 때. 그럼 앞으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종목들이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바로 그 찬스가 지금 와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은 알아요. 대세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얼마만큼 상승하는지를 알아요.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그 대세를 다 먹을 수 있는지를 알아요. 이게 나한테는 뭐 마지막 기회겠죠. 왜? 다음 기회 기다리려면 또 17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2036년 19년 더하기 17년 하면 2036년이죠. 2036년부터 2041년까지가 이제 다시 한센주기의 클라이막스가 또 올 텐데, 뭐 70대 중반 돼가지고 그때 투자를 하긴 해야죠. 근데 뭐 지금처럼 재미는 없잖아요. 그때 뭐 돈을 어디다 쓰려고.
그래서 지급이 아마 우리 그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우리 노후를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하튼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과 연계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죠. 작년에 주택 착공이 50만 호였어요.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이죠. 3억 아까 3천만이었죠. 작년 주택 건설이 평균보다 적었는데 125만 호예요. 그것도 주로 목조로 짓죠. 중국의 인구는 14억인데 작년에 주택 신축 들어간 면적이 15억 3천 제곱미터예요. 30평으로 나누면 1,500만 채가 되는데 그보다 더 큰 거 따져서 한 1,000만 채 이상.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크기하고 이 크기가 비교가 안 돼. 10배 이상 차이 나니까. 그래서 이 세계의 부동산 시장은 중국이 집을 얼마나 많이 짓는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도는 13억인데 아직 공업화가 덜해서 도시화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집을 많이 질 필요가 없어요. 중국하고는 달라요. 나중에 이제 1인당 소득이 올라오고 난 뒤에 공업화가 좀 되고 난 뒤에 중국을 쫓아오겠지만 그래도 13억이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도 영향력이 크고 유럽은 유로존 3억 3천 인구하고 나머지 뭐 영국을 포함해서 이제 유로존에 포함 안 된 유럽 국가를 포함하면 한 5억에서 5억 5천 정도 돼요. 브라질이 2억, 러시아가 1억 5천, 인도네시아가 2억 6천 이렇게 되니까 이런 나라들이 최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때 전 세계가 이제 아주 삽질하는 소리가 대단히 들리게 되고 그때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다. 그래서 사실 이 중국의 이 부동산 투자 증가율이 세계 경제도 움직이고 세계 주가도 움직이고 원유 가격도 움직이고 선박 가격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요. 이게 중국의 부동산 투자 금액의 증가율이거든요. 이게 한 30% 나오죠? 면적으로는 20% 정도 돼요. 금액이 30%고. 30%대 중국의 건설 투자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세계 경제는 굉장히 화랑이었고 세계 주가는 강세였죠. 중국의 건설 투자가 갑자기 줄어버리니까 이게 금융위기가 왔죠. 그랬다가 이제 중국에 돈을 풀어서 다시 이걸 살려놓으니까 언제 금융위기가 왔냐는 듯이 종합주가에서 벌떡 일어나고 세계 주가도 벌떡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12년 이후에 중국이 건설을 이제 과열을 시키느라고 이렇게 줄여버리니까 이 시기에 아주 힘든 시기를 겪었고 2014년부터 15년까지는 뭐 원유 가격이 폭락하면서 신흥국들이 거의 위기 상태로 빠졌다가 2016년 중국이 부동산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이 투자 부분이 변하는 거하고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비교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세계 주택을 건설하려면 일단은 광석을 채취해야 되겠죠? 광산업. 세계 제일 철광석을 많이 생산하는 데가 이제 브라질의 발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의 BHP 빌리톤인데, 중국이 건설 투자가 30% 유지될 때는 주가가 매우 강력한 상승을 하죠. 이때 포스코가 10배 오른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중국의 건설이 죽어버리니까 광산업 주가가 아주 폭락을 하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중국이 살아나니까 샥 살아났다가 죽으니까 샥 죽고 그리고 살아나니까 그냥 쭉 살아나죠. 3배 올랐어요. 브라질 발레는 6배 올랐어요. 이렇게 중국의 건설이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포스코 주가는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포스코 주가가 움직인 이유가 우리나라 경기가 아니고 중국의 건설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올라가는 거죠.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세계 부동산 경기가 떠야 이게 철광석, 석탄 뭐 이런 무거운 화물, 부피가 많은 화물들을 많이 실어 나르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많이 필요하고 배를 많이 짓고 이렇게 또 연료가 필요하니까 원유를 많이 실어 나르고 유조선 짓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 여기는 투자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유가 있어요. 여기 금액으로는 투자가 금액인데 이게 땅만 샀지 건물을 안 진 금액이에요. 작년에 중국의 투자 증가는 땅 산 금액이 대부분이었고 이 건설하는 것은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원유 가격이에요. 원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건 뭐 어디에서 유전이 사고가 났네, 뭐 이라크가 어땠네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장기 추세를 만드는 것은 건설이에요. 왜? 원유를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연료예요. 운송 장비 아니면 건설 중장비, 농업용 장비 아니면 군용 탱크 이런 연료라고 연료. 비행기, 선박. 근데 연료가 언제 많이 들어가요? 무거운 짐을 멀리까지 실어 나를 때 많이 연료가 쓰이잖아요. 네? 화물차 연료가 승용차보다 훨씬 더 많이 연료비가 들잖아요. 근데 언제 무거운 화물을 멀리까지 날르느냐? 건설 경기가 화랑일 때. 왜? 자갈 모래를 싣고 멀리 가야 되잖아요. 목재, 돌, 응? TV 이런 거 실어가지고 멀리 가는 거야. 그다지 연료가 안 들어요. 그러나 돌, 자갈, 이런 석재, 목재 이런 거를 싣고 멀리까지 가야 될 때 이때 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뭐 포크레인이나 불도저나 이런 것들을 쓸 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 경기하고 원유 수요는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건설 경기가 화랑이 되면 중국 살아나고 인도 살아나고 브라질, 러시아, 유럽, 미국 살아나면 원유 가격은 안 봐도 비디오 되죠. 그래서 원유 가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표가 이 선에 닿으면 항상 바닥이죠, 그죠? 여기 닿으면 여기 바닥이죠. 큰 바닥이에요. 이것도 과거 36년 동안 여기 닿던 자리는 원유 가격이 바닥에서 강하게 튀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도 강하게 튀는 자리죠. 36년 동안 이게 몇 번 없거든요. 한 10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시기에 이 자리까지 27 수준까지 내려왔던 원유 가격은 그 이후에 매우 큰 상승을 하게 돼 있다. 지금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죠. 근데 이 원유 가격 자체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처럼 17년 주기를 갖고 움직여요. 볼래요? 똑같잖아요. 98년에 바닥쳤죠. 2016년 바닥쳤죠. 이게 17년이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조정받죠. 올라갔다가 조정받죠. 요거 2002년이죠. 17년 전이니까 2019년 딱 맞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포개보면 이렇게 돼요. 포개지잖아요. 이게 17년을 옮겨놓은 건데 여기 있는 그림, 여기 있는 요 원유 가격을 이쪽으로 17년 옮겨서 이쪽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게 포개지잖아요. 완전히. 천정에서 천정이고 바닥에서 바닥이고 바닥에서 바닥이고 앞으로 원유 가격이 이렇게 이런 사이클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5년이 여러분한테 다시 없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원유 가격이 오를 때 뭘 투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제.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른다. 여러분 뭘 투자할 것 같아요?
직접, 간접 모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초 재료, 원유나 금속을 포함한 기초 재료들이 죄다 중국의 건설 투자를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고, 나아가서 중국의 건설이 매우 유망한데, 그럼 중국의 건설이 과연 회복이 되느냐? 부동산이 계속 안 좋다고 하는데 정말로 회복이 될까? 이거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 네. 이건 주택 건설하는 면적 증가입니다. 주택을 공사하고 있는 면적의 증가율이에요. 금액이 아니고. 예. 과거 면적이 20% 성장을 할 때 이렇게 강력한 상승 장세가 왔던 거거든요. 지금 10%대예요. 5월 달에 이제 10.8%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런 속도로 간다면 이게 20% 도달하는데 1년이 안 걸려요. 내년쯤이면 20%대 이제 허비로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신축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을 규제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잘 팔리지 않지만, 부동산은 신축을 규제하기 때문에 신축이 한 20%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거기다가 이렇게 신축이 늘어나는 이유는 준공돼서 입주하는 물량이 한 14% 마이너스예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사무실도 마이너스, 상가도 마이너스, 주택도 마이너스, 이런 마이너스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신축이 늘어나게 되고,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이상은 신축은 절대로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부동산 경기 회복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래요. 계속 줄어들다가 이때 이제 주가가 하락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신축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계속 없었죠. 계속 신축을 들어다가 올해 들으니까 한 40%씩 늘어나요. 작년보다.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늘어나요. 자, 이렇게 중국에서 부동산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의 제조업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전 세계의 시장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신흥국 종합주가지수도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한국, 태국 다 합친 이런 신흥국의 주가 지수 자체도 중국의 건설업 투자를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2016년이 바닥이 됐던 거고, 2016년이 중국 건설의 바닥이잖아요. 그죠? 이거 바닥이 됐던 거고,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 조정받은 것은 이게 땅만 사고 건물을 덜 지었기 때문에 조정받은 거예요. 그러나 지난해 중국의 주택 신축이 20%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그냥 집을 짓는 과정에서 올라가면 함께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이 모양이 올해서 여기다 붙이면 이게 딱 맞아요. 1998년 바닥이 17년 후에 2015년 말이 됐고, 2002년 이때 바닥이 지금 19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상승할 자리에. 이렇게 2002년 이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이후에 이런 상승이 나올 자리예요. 쭉 한번 쫙 비교해 보세요. 지금 17년 주기를 갖고 움직여요. 종합주가지수도 그렇죠. 그죠? 종합주가지수도 중국이 건설이 강할 때 대대상승이 나오고, 중국이 건설이 강할 때 대대상승이 나오고, 중국이 약할 때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덜 빠진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요. 전기전자는 이 영향을 안 받거든요. 전기전자, 그 다음에 음식료 이런 것들은 덜 받으니까 포스코하고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빠졌는데, 전기전자가 이렇게 오르면서 이 중간이 나란히 나온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2016년 바닥치고 한번 올랐다가 이번에 조정받고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 이런 상승이 나옵니다. 내수 경기가 안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수 경기하고 전혀 무관해요.
중국 지수는 이렇게 해서 원 상승이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할 절호의 기회예요. 뉴욕 시장에 코리아 펀드라고 있어요. 1994년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그죠? 한국에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인가 봐요. 요 주가를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면 최고 불황에서 가장 싼 가격, 최고 호황에서 가장 비싼 가격 이렇게 이제 해놓고 보면 98년에 한번 찬스가 왔고 2008년에 찬스가 왔고 그다음에 2018년에 찬스가 와서 한 번 더 쌍바닥 만들었죠. 앞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시기가 이제 마련이 되고 있죠. 역시 여기서도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이 대칭이 되는 모양. 17년 간격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17년을 주기로 움직이는 세계 부동산 경기 주기, 한센 주기의 클라이막스 5년을 앞둔 시점이다. 뭐 이 시기야 우리가 주식을 모르고 살았던 시기고, 이때는 주식을 알았어도 대세를 몰랐고 대세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을 몰랐죠. 그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17년을 분석을 하면서 대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대세가 어디까지 가는지도 목표도 알고, 대세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도 알아요. 저는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5년이 정말 좋은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 클라이막스 시기는 이제 2036년에서 2041년인데 이건 글쎄 이때까지 제가 살아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때는 그렇게 이제 별로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해요. 나머지 시간은 짧게 대세를 얻는 전략에 대해서, 또 제가 우리 클럽에서 이제 강의하는 그런 방식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주가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항상 이제 이런 주가를 보면 바닥이 어디냐, 천정이 어디냐 이것만 따져요. 다른 건 안 보여요. 그죠? 바닥이 어디냐, 천정이 어디냐 이것만 머릿속에 들어오지 다른 건 안 보이죠. 그래서 과매도, 과매수, 과매도, 바닥, 천정, 그 다음에 이게 뭐 이평선 손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게 이제 호재, 악재, 뭐 좋은 정보, 그 다음에 다음 실적이 얼마나 올지 실적에 대한 정보, 수급, 심리, 그 다음에 뭐 차트 분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동을 나타내는 팩터들이에요. 원인들이에요. 이런 변동들. 어떻게 하면 이 변동의 저점을 잡아서 고점에서 파나, 이걸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갈고 닦고 연마해오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책을 보고 익힌 내용들이 다 이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주식을 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식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다 무시하고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 항서제약을 이렇게 보면 호지악재 정보가 다 없어져 버리죠. 필요가 없어요. 수급, 심리 다 필요가 없어요. 대신 무엇가 필요하냐? 이 기업의 사업성이 좋은가? 경쟁 구도가 독점인가? 과점인가? 경쟁력이 강한가?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성장률이 1년에 몇 % 성장을 하는가? 이 기업이 성장 정책,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어떻게 하고 이런 정책이 어떤가? 설비를 얼마나 투자했는가? 경영자가 어떤가? 이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전략은 사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싼가 비싼가를 어떻게 알고 사냐? 이 가격이 해놓고 이 아래쪽에 가까우면 싸게 사는 거고 위쪽에 가까이 사면 비싸게 사는 거예요. 위쪽에서는 매수를 보류하고 아래쪽에 오면 매수를 사주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렇게 주가를 보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100이면 99명은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해요.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글을 써도 서로 이해를 못해요. 인식안에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말이 안 통해요. 나는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전략을 대세 투자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세란 뭐냐? 연봉 차트가 시가삼선 위에서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추세. 이게 대세 추세예요. 일봉이나 월봉으로 뭐 많이 올랐다. 이게 아니고 크게 올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연봉을 보고 연봉상에서 주가가 시가삼선 위로 올라간 뒤에 거기에서 여러 해에 걸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 이게 대세 추세다. 그래서 거의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주식을 보고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변동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전략들을 갈고 닦는데 제가 강의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호재 악재는 다 무시해요. 수급 심리도 안 봐요. 단 사업성, 경쟁력, 성장성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봐서 이 연봉으로 주가가 얼마나 성장하는가 그리고 어디서 사느냐 요거 이제 이런 거를 강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종합지수는 대세 상승 안 했지만 건설을 예전부터 사라 그랬잖아요. 중견건설사인 계룡건설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째 대세 상승. 얘만 그러느냐? 동원개발은 이게 7년째 대세 상승이에요. 3호, 태영건설 뭐 이런 기업들이 이 상승이죠. 이 그림을 연봉으로 보지 않고 일봉으로 보면 여기 샀다 이거 팔고 나올 거잖아요. 여기 샀다 이거 팔고 나올 거잖아요. 이게 전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게 바로 대세 상승. 그리고 실제 종합주가지수는 대세 상승을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업들을 보면 대세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무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FNF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 대세 상승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대세를 가는 종목을 고른 게 아니고 정보에 의해서 테마에 의해서 호재 악재에 의해서 그렇게 종목을 골랐기 때문에 그게 대세로 안 가는 거예요. 또 대세로 가는 종목이라도 짧게 거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대세로 움직이는 거, 요거를 관심을 두고 이 대세를 아래서부터 위까지 어떻게 수익을 얻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요. 사실 이런 기업이 있어요. 투자 유망주에 지금도 인도에 있는 은행인데 HDB 은행이에요. 이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돼요. 다른 전략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2030년까지 가도 돼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도가 경제 성장을 하려면 공장 지으려면 대출이 필요하죠. 공장이 들어오면 도시 만들어야 되니까 도시 만들어야 대출이 필요하죠. 집 지어야 대출 필요하죠. 집 사야 되니까 대출 필요하죠. 그 모든 대출을 해준 게 은행이잖아. 은행의 대출은 은행의 매출액이에요. 그러면 인도에서 경쟁력이 강한 기업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인도 사업성은 이미 확인이 됐고 경쟁력이 확인됐으니까 경쟁력까지 확인돼서 인도에서 경쟁이 가장 강한 은행이다. 그러면 공업화가 시작되는 나라에 경쟁력이 강한 은행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세 전략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여러분이 사고 팔고 싶어 하죠.
이 추세가 보이지 않고 요것만 보여요. 이렇게만. 그래서 이런 그 전략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식은 하기 나름이에요. 보기 나름이에요.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전략이 있고, 스윙 매매하는 것은 스윙 매매하는데 호재, 악재, 뭐 테마 이런 걸로 이제 매매를 하고, 실적 투자는 뭐 한 1년 정도 기간으로, 길면 1년이죠. 그래서 분기 실적을 보고 하고, 뭐 가치 투자한다는 거는 이제 PER, 뭐 PBR 이렇게 따져서 이제 많아 길어야 한 3년 이렇게 하죠. 대세 투자는 5년 이상. 이건 PER, PBR이 아니고 사업성하고 경쟁력, 그리고 경기 주기, 17년 경기에서 어느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마다 전략이 전부 달라요.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요. 수익 내는 방법도 달라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가르쳐주고 강의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 방식, 요런 방식을 이제 강의하고, 이런 건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제 블로그나 시황을 보면서, 에이, 이건 뭐 영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전략하고 제가 보는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게 다 틀린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세 전략에서 보면 그게 맞는 건데, 이런 다른 전략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 다르게 봐라. 주가 보는 방법을 올바로 해야, 연봉으로 봐야 제대로 성장이 보이고, 그래야 상승하는 원인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수익에 대한 목표도 바로 세울 수가 있고, 전략도 바로 세울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하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데 보는 방법이 틀리면 이게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보는 방법이 틀리면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 자체도 달라져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원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시면 여기 제가 이제 강의하죠. 연간으로 해서 강의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투자 방법론이나 아니면 이 대세 투자의 뭐 종목 선정법이나 대세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알고 싶으시면 와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5년이라는 대세 상승이 있으니까 지금이야 뭐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이게 좀 필요하다. 정말 좋은 종목을 끝까지 갖고 가고 싶은데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같이 오시면 되겠어요. 자, 종목 중에 BHP 빌리톤, 광산업은 가장 먼저 관심을 들 만하죠. 그래서 BHP 빌리톤, 리오틴토, 우리나라는 뭐 고려아연 정도죠. 아니면 브라질의 발레 이런 기업들이 투자 기업인데, 실적을 이렇게 참고 삼아서 이제 이 성장성, 거기에다 경기 주기를 넣으면 쉽게 흐름이 잡혀요. 이 기업이 2016년에 이제 중국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매출액이 줄어들었다가 2016년에 바닥을 치고 증가를 하죠. 이익도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죠. 그러면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새우 순이익도 이제 2016년에 마이너스였다가 이게 플러스 뭐 이게 팍팍 늘어나죠. 이게 2023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상승을 해요. 이 경기 주기를 알면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주기를 모르면 이거를 전혀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게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를 보면 기업의 성장을 알 수 있어요. 기업의 재무 상황하고 성장을 알 수가 있어서 손익 이게 계산서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쓰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고 기업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이 기업 같으면 이게 영업으로 버는 현금이 항상 플러스죠. 영업에서 돈을 벌어서
번 돈에서 이거를 다 쓰지 않고 일부를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요. 나머지로 배당을 주고 그 다음에 빚을 갚고 그래요. 이게 매년 이래요. 번 돈, 현금으로 돈을 빵빵히 벌어서 돈을 다 쓰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주고 부채 갚고 벌고 투자하고 배당 주고 부채 갚고 이렇게 움직이는 기업은 절대로 망하질 않아요. 왜? 투자를 무리하지 않거든요. 망하는 기업은 10,000원 벌어서 30,000원 투자하고 20,000원 빚내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이 망하는 기업이지 번 돈을 일부만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기업은 뭐 빚을 안 지니까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내면을 알아야 기업이 5년, 10년을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 대세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설명을 해서 이제 요거를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가장 불황일 때 주가가 가장 많이는 빠지는 주가가 여기다. 가장 호황일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하는 제값보다 비싸게 팔리는 자리가 여기다. 그래서 여기에 닿으면 이게 좋은 매수 위치고, 그죠? 여기가 매수 위치예요. 그 다음에 이 매수는 나중에 여기에서 팔기 위한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살 때부터 이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물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업에 매년 실적이 나오니까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사놓고 그냥 정말로 가는가 보다 방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산 주식이니까 실적을 보고 예상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면 되잖아요. 안 갈 때만 빠져나오면 되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기까지 가겠죠. 그죠? 이게 우리 투자하는 방식. 그래서 이런 그림 그리면 여러분들이 무슨 추세선 그리는 줄 알고 이게 뭔 추세선 짝대기를 아무렇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기 주기상에서 불황이었을 때 주가가 제값보다 훨씬 많이 빠지는 가장 많이 빠지는 가격이 한계선. 요거는 가장 호황일 때 주가가 제값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는 가격이 가져가는 한계선. 그리고 요 중심선은 기업이 성장하는 속도. 그리고 여기서 스윙하는 요것은 경기 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는 속도와 경기 변동의 스윙과 이런 거를 모두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이런 주락의 핵심 도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이렇게 하면 일봉으로 보면 이게 이제 하염없죠. 월봉이나 일봉으로 뭐 하염없이 빠지니까 거기다 주가도 적자가 나죠. 실적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기 어려워요. 연봉으로 보면 대세 상승기에 상승이 나왔었죠. 이게 한 30배 이상 상승했을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중국 경기가 무너지니까 내려와서 했는데 지금 뭐 시가삼선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대세 상승 첫 해예요. 올해가 첫 해예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를 타는 그 오팡이에요. 그래서 배 가격도 또 선박 그 건조하는 배 그 척수도 경기에 따라 달라져요. 이 선박 가격이에요. 이게 세계 부동산 경기가 뜨면 이렇게 선박 가격도 올라가고 세계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선박 가격이 하락하고 세계 부동산 경기가 뜨면 선박 가격이 올라가고 세계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선박 가격이 내려가고 세계 부동산 경기가 뜨니까 이게 올라갈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선박 가격이 싸고 주문도 적고 하니까 실적이 제일 나쁠 때잖아. 실적이 제일 나쁠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거야. 가치 투자하고는 반대죠. 그죠? 실적이 제일 나쁠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거야. 이 주기를 알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기적 특성을 파악을 해야만 이거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적을 이렇게 이제 이건 제가 만든 표로 기업마다 다 이제 해설을 해주죠. 3조 2천억 매출이 내고 있고 그동안은 매출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확 죽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진율은 막 좋을 때는 뭐 여기까지 한 2% 정도 12% 15% 마진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가 나쁘니까 선박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익도 거의 뭐 170억 말도 안 되죠. 그냥 0이나 마찬가지죠. 같이 투자하면 뭐 PBR이 높으니까 733이니까 이거 뭐 사면 안 되겠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업이 지금은 불황이니까 당연히 실적이 나빠요. 그러면 호황일 때 이익을 얼마 내는지 이걸 계산해야 돼요. 호황일 때. 그래야 멀리 보고 대세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옛날에 배 가격이 올랐을 때 매출액 이익률이 15%더라. 근데 지금 현재 매출액이 13조 원이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배 가격이 오르고 난 뒤에 마진율이 15%로 회복됐을 때는 이익이 한 1조 9,500억, 2조 원 가까이 되죠. 그죠?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 마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매출도 늘어나죠. 과거에 보니까 경기 회복기에 매출이 3배 늘어나더라. 그러면 이번에도 경기 좋아지면 매출이 한 3배 늘어나겠지? 그러면 현재 매출액 곱하기 매출 3배 곱하기 경기 좋아졌을 때 이익률 곱했더니 앞으로 5년 후가 될지 3년, 4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경기가 좋아졌을 때 이익은 이 기업이 한 5조 8천억, 6조 원 정도 이익이 난다. 그럼 주가는 얼마나 되느냐? 적정 주가 한 15배 잡으면 되죠? 그러면 한 87조 원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미래의 값어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정확할 필요도 없고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어림으로 대충 이렇게 계산만 나와도 되죠. 왜? 기준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현재 시가총액이 8조 원이니까 87조 원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10배 정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만약에 주가가 오버슈팅이 돼서 끝날 때쯤 돼가지고 막 그 투자 열풍이 불면서 주가가 제값보다 확 튀면 뭐 15배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미래 가치를 이렇게 계산을 한다. 쉽죠? 이런 방식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트의 핵심도 기법으로 보면 이렇게 재고 불황일 때 주가가 제값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는 가격이 지나는 선. 최고 호황일 때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 제값보다 훨씬 비싸게 오버슈팅이 돼서 가져갈 수 있는 가격의 한계선, 여기. 이 중심선이 바로 이 기업이 성장하는 속도. 이게 이제 거꾸로 돼 있으면 이게 하락하죠. 성장을 못하고. 주가가 내렸지만 이 기업은 이쪽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에 따라서 주가는 이렇게 왔다가 경기가 좋으면 올라갔다가 경기가 나쁘면 내려갔다가 경기가 좋으면 올라갔다가 경기가 내려오는 이런 뭐 변동을 하니까 이 경기 변동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사면 된다. 근데 이게 뭐야 뭐 전 세계에서 조선업 1위잖아. 경쟁력 1위잖아. 전 세계 조선사가 10년 전에 950개 있다가 지금 한 150개로 줄어들었는데 그 150개, 149개가 다 망했을 때 마지막 망하는 게 현대중공업이잖아. 그럼 뭐 걱정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조선업들을 주식을 사가지고 목표는 어디? 여기에요. 나오죠. 가격이 여기 지금 현재 11만 원이면 다음 목표는 한 350만 원 여기까지 나오죠. 여기까지는 안 봐요. 대략 여기까지 봐요. 이건 오버슈팅이 됐을 때 갈 수 있는 가격이고 오버슈팅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경기 회복에서 실적으로 갈 수 있는 가격은 저쪽에 한 15만 원 위쪽에 이쪽 150만 원 이쪽에 그쪽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경기 변동 특성을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제1구간은 매수 전략, 그죠? 이 손 아래쪽에서는 매수 전략, 이 손 이쪽에서는 매도 전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이때부터 계속 매수 될 수 있죠. 올라갔다 빠졌어도 그냥 매수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매수한 전략은 나중에 여기서 팔기 위한 거예요. 이거를 잘 모르고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샀다가 빠졌는데 뭐 이런 엉뚱한 이런 주책이 있느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본 전략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매수할 때는 이제 시가 3선, 그죠? 연봉에 이게 닿을 때 요 까만 선 아래쪽에서 매수해 주면 되죠. 그래서 내년에 올라갈 때도 아래에서 매수하고 또 올라갈 때도 아래에서 매수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하면 되죠. 그래서 매수 전략도 단순하고 또 추세 전략은 끝까지 물건 늘어지고 이렇게 가고, 대신 가격이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또 그거를 주가가 대략 가격이 어느 선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이제 드리죠. 제가 클럽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현대중공업은 제가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상세하게. 아까 그 조선업의 선박 가격을 이제 변수로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장기 목표를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소개를 드린 거죠. 여하튼 여러분들이 대세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 스윙 투자나 이런 것은 호재, 악재, 뭐 정보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또 1년 이내에 투자하는 건 뭐 실적이 중요하겠고, 3년 이내에 투자하는 거는 뭐 PER, PBR 가치가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긴 시간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사업에 따라서 수명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명이 긴, 사업성이 좋은 이런 기업을 선정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사업 중에서 경쟁력이 제일 강한 기업, 한국에서 제일 강한 기업, 아시아에서 제일 강한 기업, 세계에서 제일 강한 기업,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실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기업, 이런 기업을 매수 기업으로 선정을 해놓고, 가격이 비싸면 밸류에이션을 따져봐야죠. PER, PBR, PSR 이런 걸 따져봐서 가격이 워낙 비싸다, 그럼 뭐 지금 살 필요가 없어요. 내년에 3년 후에 사도 돼요. 기업이 달아나는 건 아니잖아. 좋은 기업이 가격만 비싸니까. 대신 PER, PBR이 낮고 매력적이면 지금 사면 돼요. 뭐 더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사도 되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종목을 선정하는 조건이 아니고 매수 타이밍을 결정하는 조건이고, 기업을 선정할 때는 사업성과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기업을 보면 가장 좋은 종목은 제일 크고 우량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주식을 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기업이니까 점검하고, 계획대로 기업이 가고 있는지, 사업 계획이 어떤지,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예상한 대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관리를 하죠. 예상한 대로 안 가면 뭐 다른 기업으로 바꾸든지,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했으면 더 사든지, 이런 관리를 해주면 돼요. 이게 주라기 투자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기업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나라가 결승전에서 비록 패하기는 했지만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은 우승하는 기업이에요. 기업이 게임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는 기업이에요. 존속하는 기업은 결국 우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가장 강한 기업. 또 우승하는 기업이, 이 기업이 탈락하면서 잃어버린 상금을 전부 독식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들은 어느 기업이나 상대 기업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경쟁에서 도태가 되면 얘가 매출하고 이익을 가져가요.
또 경쟁에서 얘가 도태되면 얘의 매출도 가져가죠. 그래서 장기로 봤을 때 가장 성장률이 높은 기업도 결국 경쟁력이 가장 강한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택하는 이런 방식을 이렇게 놓고 보면 종목 관계 상당히 단순해져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망하는 기업을 고를 수가 없어요.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기업 또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이렇게 도표로 표시하면 이래요. 비즈니스, 사업성이 좋냐 나쁘냐, 컴피터티브니스, 경쟁력이 최고냐 아니냐, 그로우스, 성장을 하느냐 마느냐.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이 기업을 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요소예요. 그리고 이 기업이 싸냐 비싸냐, 밸류에이션이죠. 이거는 주식을 골라놓긴 골라놨는데 지금 사느냐, 내년에 사느냐, 내후년에 사느냐, 이걸 결정하는 요소예요. 좋은 기업은 버리지 마세요. 비싸다고 버리지 마세요. 좋은 기업은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겠거니 하고 관리를 하면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 성공으로 가는 길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 분석도 하고 시장에 대한 이런 전망도 하고 하지만 또 투자하는 방법론을 나름대로 체계화시켜서 수시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죠. 그 내용들은 이런 내용. 나중에 재방송 볼 때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혹시 투자하면서 필요하다 싶으면 함께 공부하시면 돼요. 주식하는 사람들의 제일 이상한 점 중에 하나가 돈을 안 들이는 거예요. 자기 가진 주식이 1억이 1%가 깨지면 100만 원이 날아가는데도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나 또는 기업에 대한 그 재무 상태나 이런 걸 아는데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아요. 그러고서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해요. 공짜 정보를 얻어가지고 5억 10억 투자하는 사람들이 공짜 정보 갖고 투자하려고 해요. 당연히 정보가 잘못되죠. 주식은 모르면 안 하는 게 이게 최선의 길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투자하는 게 중요해요. 투자하는 방법도 알고, 주식을 보는 방법도 알고, 차트 보는 방법도 알고, 또 기업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방법도 알고, 또 기업의 재무제표와 그 기업의 사업 내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알고 나서 투자하는 게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거기에 비용이 필요하다면 1%, 2% 변동이라고 보고 그런 비용을 지불을 하고 배우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제가 보기에는 60대가 가까운 저한테는 정말로 마지막으로 여유있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시고 오늘 힌트 삼아서 여러분 나름대로 충분히 연구하고 또 미진한 건 여러분들이 더 조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성공하는 투자하시고 그래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만남의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